총목사의 열하일기를 낭독한 바 있지만 열하일기의 방대한 내용 중 극히 일부 발췌본이라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을 두고 도각록, 일신수필, 관내정사, 태양유관록 등 큰 챕터를 하나씩 선택하여 낭독하려 합니다. 먼저 연암이 중국에 간 첫 번째 체험 기록인 도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도각록은 연암 박지원이 사행길을 수행하여 떠나 압록강에서 요양까지의 약 15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4년 1780년 6월 24일에서 7월 9일까지의 기록이죠. 지난번 낭독에서는 도각록 6월 24일의 내용만 수록되어 이번 도각록은 6월 25일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여정과 견문, 유머 등이 궁금하고요.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철저한 실학정신과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기록들을 보며 또다시 그의 기록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생생한 대화, 솔직한 표현, 사실적이고도 섬세한 묘사를 보면 240년이 흐른 지금 읽어도 너무나 재미있고 연암의 호기심과 탐구심은 열하일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바로 전이 되곤 합니다. 당시 선비들이 다투어 이 방대한 내용을 필사본으로 베껴서 읽었던 사실이 열하일기의 힘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죠. 이제 도각록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25일, 임신일. 아침에 가랑비 내리더니 낮에 개다. 각방과 역관들이 모두 노둔한 곳에서 이곳저곳 옷과 이불들을 내어 말린다. 간밤에 비에 젖었기 때문이다. 마부 중에 술을 갖고 온 자가 있는데 대종 선천의 종으로 어이 변주부의 마두이다. 이 한 병을 사서 바치기에 서로 이끌고 시냇가에서 잔을 기울인다. 강을 건넌 뒤로 우리는 술은 아주 단념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술을 얻어 마시게 되니 술맛이 몹시 좋을 뿐더러 한가히 시냇가에 앉아 마시는 그 멋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두들이 서로 다투어 낚시질을 하기에 나도 취한 김에 낚시줄 하나를 빌려 던지자 곧 조그만 고기 2마리가 걸리니 아마 이 시냇 고기는 낚시에 단련되지 못한 까닭이리라. 박물이 미처 되어오지 못하였으므로 또 구련성에서 노숙하다. 27일, 갑술일.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늦게야 거쳤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길에서 떼놈 5-6명을 만났는데 모두 조그만 당나귀를 탔고 번거지나 옷이 남루하며 얼굴은 지친 듯 파리하다. 이들은 모두 봉황성의 갑군으로 에랄하에 수자리 살려가는데 대부분 품삯을 받고 팔려가는 자들이라 한다. 이 일을 보니 우리나라는 염려할 것 없으나 중국의 변방의 수비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느껴졌다. 마두와 세마 구종들이 나귀에서 내리라고 호통치니 앞서가던 둘은 곧 내려서 한쪽으로 비켜서 가는데 뒤에 가는 셋은 내리기를 거부한다. 마두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꾸짖으니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쏘아보면서 당신네 상전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 마두가 바짝 달려들어 그 채찍을 빼앗아 그 맨종아리를 후려갈기면서 꾸짖는다. 우리 상전께서 받들고 온 것이 어떤 물건이며 싸갖고 오는 것이 어떤 문서인 줄 아느냐? 저 노란 깃발에 청나라 황제 어전상룡이라고 써있지 않느냐? 너희 놈들이 눈깔이 성하다면 황제께서 친히 쓰실 박물인 줄 모른단 말이냐? 라고 하니 그제야 그들은 곧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서 그저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한다. 그중 한 녀석이 일어나더니 마두의 허리를 껴안고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띤 채 영감, 제발 참아주십시오. 쇳내들의 죄는 죽어야 하옵니다 한다. 마두들이 모두 껄껄 웃으면서 너희들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렸다 하니 그들이 진흙바닥에 꿇어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니 이마가 죄다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일행이 모두 크게 웃고 빨리 물러가라 호통한다. 나는 다 보고 나서 내 듣기에 너희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로 요단을 일으킨다더니 이제 내 눈으로 보건대 과연 앞서 들은 바와 틀림없구나. 아까 한 일은 대체로 부질없는 짓이니 이다멜랑 아예 장난으로 요단을 일으키지 말려무나. 하니 모두들 이렇게라도 아니하면 먼 길 허구한 나를 무엇으로 심심풀이를 합니까? 한다.
멀리 봉황산을 바라보니 전체가 돌로 깎아 세운 듯 평지에 우뚝 솟아서 마치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세운 듯하며 연꽃 봉오리가 반쯤 피어난 듯도 하고 하늘가에 뭉게뭉게 떠도는 여름구름의 기이한 자태와도 같아서 무어라 형용키는 어려우나 다만 맑고 윤택한 기운이 모자라는 것이 흠이다. 내가 일찍이 우리 서울의 도봉과 삼각산이 금강산보다 낫다고 한 일이 있다. 왜냐하면 금강산은 그 동부를 엿보면 이른바 12,000봉이 그 어느 것이나 기이하고 높고 웅장하고 깊지 않음이 없어서 짐승이 끄는 듯 새가 날아가는 듯 신선이 공중에 솟는 듯 부처가 도사리고 앉은 듯 음산하고 그윽함이 마치 귀신의 굴 속에 들어간 것 같아. 내 일찍이 신혼발과 함께 단발령에 올라 금강산을 바라본 일이 있다. 때마침 가없이 파란 가을 하늘에 석양이 비꼈으나 다만 창공에 닿을 듯한 빼어난 빛과 제 몸에서 우러난 윤기와 자태가 없음을 느낀 나는 미상불 금강산을 위해서 한번 긴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에 배를 타고 상류에서 저어 내려오면서 두미강 어귀에서 서쪽의 한양을 바라보니 삼각산의 모든 봉우리가 깎은 듯 파랗게 하늘에 솟구쳤다. 엷은 내와 짙은 구름 속에 밝고 곱게 아리따운 자태가 나타나고 또 일찍이 남한산성 남문에 앉아서 북으로 한양을 바라보니 마치 무리의 꽃, 거울 속의 달과 같았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초목에 윤기나는 기운이 공중에 어림은 왕기라고 하였으니 왕기는 곧 왕의 기운인즉 이는 우리 서울은 실로 억만년을 누릴 용이설이고 범이 걸터앉은 형세였으니 그 신령스럽고 밝은 기운이야말로 당연히 범상한 산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봉황산 형세의 기이하고 뾰족하고 높고 빼어남이 비록 도봉산과 삼각산보다 지나침이 있건만은 어린 빛깔은 한양의 모든 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넓은 들판이 질펀한데 비록 개간은 안 되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나무를 찍어낸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소 발자국과 수레바퀴 자리가 풀숲에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책문이 여기서 가깝고 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무시로 이곳에 드나들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말을 빨리 몰아 7, 8리를 가서 책문 밖에 닿았다. 양과 돼지가 산에 질펀하고 아침 연기는 푸른빛으로 둘러있다. 나무 쪽으로 목책을 세워서 겨우 경계를 밝혔으니 이른바 버들을 꺾어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말이 곧 이것인 듯 싶다. 책문에는 이영이 덮이었고 널빤자 문이 굳게 닫혔다. 목책에서 수십 보 떨어져서 3, 4의 막을 치고 조금 쉬려니까 박물이 다 이르렀으므로 책문 밖에 쌓아두었다. 무떼놈들이 목책 안에 늘어서서 구경을 하는데 대부분 민머리 바람에 담뱃대를 물고 부채를 붙이고 있다. 혹은 검은 공단 옷을 입고 또는 수아주, 생포, 생저, 석쇠삼배, 야견사 옷들을 입었으며 바지들도 역시 그러하다. 허리에는 찬 것이 주렁주렁하게 많았는데 수놓은 주머니 서너 개씩과 조그만 패도에 모두 쌍화저를 꽂았고 담배삼지는 호로병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 꽃, 풀, 새 또는 옛사람의 이름난 글귀를 수놓았다. 역관과 모든 마도들이 다투어 목재가에 나서서 그들과 손을 잡고 반가이 인사를 교환한다. 대놈들은 당신은 언제쯤 한성을 떠났으며 길에서 비를 겪지 않았나요? 댁에선 모두들 안녕하시고요. 포온 돈도 넉넉히 갖고 오셨습니까? 하고 사람마다 수작이 거의 한 입에서 나오는 것 같다. 또 다투어 묻되 한상공과 안상공도 오시나요? 한다. 이들은 모두 의주 사는 장사꾼들로서 해마다 연경으로 장사 다녀서 수완이 매우 능란하고 또 저쪽 사정을 능히 아는 자들이라 한다. 그리고 상공이란 장사꾼들끼리 서로 존대하는 말이다. 사행으로 갈 때에는 을의 정관에게 팔포를 내리는 법이다. 정관은 비장, 역관까지 모두 30명이고 팔포란 이전부터 나라에서 정관에게 인삼 몇 근씩을 주었는데 이를 팔포라 일렀다. 지금은 이것을 나라에서 주지 않고 제각기 은을 갖고 가게 하되 단지 그 포수를 제한하여 당상가는 3,000냥, 당하가는 2,000냥인데 이것을 지니고 연경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바꾸어 이문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가난하여 스스로 갖고 갈 수 없으면 그 포의 권리를 파는데 송도, 평양, 안주 등의 장사꾼들이 사서 대신 은을 넣어간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연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므로 이 포의 권리를 의주장수들에게 넘겨주어서 물건을 바꿔오는 것이다. 한이나 임 같은 장사꾼들은 해마다 연경에 드나들어서 연경을 제 집들처럼 여기며 저쪽 장수들과 서로 뜻이 맞아서 물건값에 오르내리는 것이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물건값이 날로 오르는 것은 실로 이 무리들 때문이거늘 온 나라가 도대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역간만 나무란다. 그러나 역간도 이들 장사꾼에게 권리를 빼앗기고는 어쩔 도리가 없을 뿐이다. 다른 곳 장사꾼들도 이것이 의주 장사꾼 놈들의 농락인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고른 낼 수 있겠으나 무어라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요즘 의주 장사꾼들이 잠깐 은신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역시 흥정하는 술책의 하나이다. 책문 밖에서 아침밥을 먹다. 행장을 정돈한즉 양편 주머니 중 왼편 열쇠가 간 곳이 없다. 사사치 풀밭을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장복을 보고 너는 행장에 유의하지 않고 늘 한눈만 팔더니 겨우 책문에 이르러서 벌써 이런 일이 생겼구나. 속담에 사흘길을 하루도 못 가서 늘어진다는 격으로 앞으로 이천리를 가서 연경에 이를 즈음이면 내 오장인들 어디 남겠느냐. 내 듣건대 구효동과 동학묘엔 본시 좀도둑이 드나드는 곳이라 하니 내가 또 한눈을 팔다가는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르겠구나. 하고 꾸짖으니 장복은 민망하여 머리를 긁으며 쇳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두 곳을 구경할 적엔 제 두 손으로 눈가를 꼭 붙들고 있으면 어느 놈이 빼어갈 수 있으리이까 한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옳다 하고 응락하였다. 대체 장복이란 녀석은 아직 나이 어리고 또 처음 길이며 바탕이 몹시 멍청해서 동행하는 마도들이 흔히 장난으로 놀리면 그는 곧잘 참말로 고지 듣고 그러려니 한다. 매사가 다 이러하니 앞으로 먼 길을 데리고 갈 일을 생각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책문 밖에서 다시 책문 안을 바라보니 수많은 민가들은 대체로 들보다섯이 높이 솟아있고 띠 이형을 덮었는데 등마루가 훤칠하고 문호가 가지런하고 내거리가 쭉 곧아서 양쪽이 마치 먹줄친 것 같다. 담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사람 탄 수레와 화물 실은 차들이 길에 질펀하며 버려놓은 기명들은 모두 그린 자기들이다. 그 제도가 어디로 보나 시골티라고는 조금도 없다. 앞서 나의 벗 홍덕보가 그 규모는 크되 그 신법은 세밀하다고 충고하더니 이 책문은 중국의 동쪽 변두리임에도 오히려 이러하거늘 앞으로 더욱 번화할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한풀 꺾여서 여기서 그만 발길을 돌릴까 보다 하는 생각에 온몸이 화끈해진다. 그런 순간에 나는 깊이 반성하되 이는 하나의 시기하는 마음이다. 내 본시 성미가 단박하여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던 것이 이제 한번 다른 나라에 발을 들여놓자 마치 그 만분의 일도 보지 못하고 벌써 이런 망연된 마음이 일어남은 어인까닭일까. 이는 곧 견문이 좁은 탓이리라. 만일 열애의 밝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어느 것이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이 평등하면 저절로 시기와 부러움이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장복을 돌아보며 내가 만일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떠했겠느냐 하고 물으니 중국은 떼놈의 나라이옵기 쇳내는 실사와요 하고 대답한다. 때마침 한 소경이 어깨에 비단 주머니를 걸고 손으로 월금을 뜯으면서 지나간다. 나는 크게 깨달아 저야말로 평등의 눈을 가진 이가 아니겠느냐 하였다. 조금 뒤에 책문이 활짝 열린다. 봉성장군과 책문어사가 방금 와서 전방에 앉아있다 한다. 여러 떼놈들이 책문이 매이게 나오며 다투어 박물과 개인이 가진 짐짝들의 무게를 가늠해본다. 대체 이곳에 이르러서는 을의 떼놈들의 수레를 세뇌어서 짐을 운반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사신이 앉은 곳에 와보고는 담뱃대를 물고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희들끼리 말한다. 저희가 왕자인가? 왕자란 임금에 가까운 집안으로서 정사가 된 이를 이릅니다. 그 중에 잘 아는 자가 아니야. 저 머리가 희끗희끗한 네가 부마 어른인데 지난해에도 왔더니야. 하고 부사를 가리키면서 저 수염 좋고 쌍앙무늬 놓은 간복 입은 네가 얼대인이지. 하고 서장관을 보고는 산대인인데 모두 한림 출신이요 한다.
어른 둘째요, 사는 셋째요, 한림 출신이란 문간을 이릅니다. 때마침 시냇가에서 왁자지껄하며 무엇을 다투는 소리가 나는데 말소리가 새 지저귀는 듯하여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급히 가보니 등용이 방금 무떼놈들과 더불어 예물이 많고 적음을 다투고 있다. 대체로 예단을 나눠줄 때면 반드시 전례를 쫓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봉황성의 교활한 청인들이 반드시 명목을 덧붙여서 그 가지수를 채워주기를 강요한다. 이에 대한 처리에 잘하고 잘못함은 전혀 상판사의 마두에게 달린 것이다. 만일 그가 일에 서투른 풋내기라든지 또는 중국말이 시원찮다든지 하면 그자들과 시비를 따지지 못하고 달라는 그대로 줄 수밖에 없다.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벌써 전례가 되기 때문에 기어코 아기다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신들은 이 묘리를 모르고 다만 책문에 들어가기만 급하여 반드시 역간을 재촉하고 역간은 또 마두를 재촉하여 그 패단의 유래가 오랜 것이다. 상판사의 마두 상삼이 방금 예단을 나눠주려 한다. 대놈 100여 명이 삥 둘러섰다. 그중 한 청인이 갑자기 커다란 소리로 상삼을 욕한다. 등용이 수염을 쓱 쓰다듬고 눈을 부릅뜬 채 내달아서 그 안가슴을 움켜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는 신용을 하며 무청인들을 둘러보고 이 뻔뻔스럽고 무례한 놈 봐라. 지난해에는 대담하게도 어른의 깃털 목도리를 훔쳐가고 또 다음 해엔 어른께서 주무시는 틈을 타서 내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아 어른의 칼집에 달린 술을 끊어가지고 다시 나의 찬 주머니를 훔치려다가 내게 들켜서는 주먹 한 대에 톡톡히 경을 치지 않았나. 그때는 아주 만단으로 애걸복걸하면서 나더러 목숨을 살려주신 부모 같은 은인이라 하던 놈이 이번엔 오랜만에 오니까 도리어 어른께서 내 놈의 꼴을 몰라보실 줄 알고 함부로 떠들고 야단이냐.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은 어디 봉성장군에게 끌고 가야지 하고 야단한다. 여러 떼놈들은 모두 용서해 줄 것을 권한다. 그 중에서도 수염이 아름답고 옷을 깨끗이 입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더니 등용의 허리를 껴안고 형님 제발 좀 참으시오 하고 사정한다. 등용이 그제야 노여움을 풀고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만일 동생의 안면을 보지 않는다면 이놈의 콧잔등을 한 주먹 갈겨서 저 봉황산 밖에 던지고 말 것을 하며 으르댄다. 그의 날뛰는 고조는 참으로 우습다. 판사 조달동이 마침 내 곁에 와 섰기에 아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혼자서만 보기에 아깝더라 하니 조근히 웃으면서 그야말로 사리봉법이군요 라고 한다. 조근히 등용더러 사또께서 이제 곧 책문으로 들어가실 테니 예단을 지체 말고 나눠주렸다 하고 재촉한다. 등용이 연방 대답하며 짐짓 바쁜 척하고 서둔다. 나는 일부러 그곳에 머물러 서서 그 나눠주는 물건의 명목을 상세히 보았다. 예단 물목들을 떼놈들은 끽소리 없이 받아가지고 가버린다. 조근히 말한다. 등용의 수단이 참으로 능하단 말이오. 그는 지난해에 휴양이며 칼이며 주머니며 잃어버린 일이 도시 없답니다. 공연히 트집을 만들어서 그중 한 놈을 꺾어 놓으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수그러져 서로 돌아보고는 무료히 물러서곤 하더군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사흘이 가도 끝이 나지 않아 좀처럼 책문 안으로 들어갈 가망이 없으리이다. 이윽고 굴레가 와 엎드려 문상어사와 봉성장군이 수세청에 나와 계십니다 하고 아랜다. 이에 삼사가 차례로 책문으로 들어간다. 장계는 전례대로 의주의 창군에게 붙이고 돌아온다. 한번 이 문을 들어서면 중국 땅이다. 고국의 소식은 이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섭섭한 마음에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섰다가 이윽고 몸을 돌려 천천히 책문 안으로 향했다. 길 오른편에 초청 3칸이 있어서 어사 장군으로부터 아역에 이르기까지 반열을 나눠 의자에 걸터앉고 수역 이하는 그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사신이 이에 이르면 마두가 하인을 호통하여 가마를 머무르고 잠시 말을 쉬어 마치 행사를 중지하려는 듯 하다가 이내 재빨리 달려서 그곳을 지나가 버린다. 부사 서장관도 이같이 하여 마치 서로 구원하는 듯한 모양이 하도 우스꽝스러워 허리를 잡을 지경이다. 비장 역관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 지나가는데 다만 변계한만이 말 탄 채 그냥 지나간다. 말석에 앉은 한 청인이 갑자기 조선말로 여보시오, 잘못이오. 어른들 몇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외국의 수행원이 어찌 이렇게 당돌하단 말이오.
사신께 빨리 고해서 볼기를 침이 마땅하지 하고 고함친다. 그 소리는 비록 거세고 크나 혀가 굳고 목이 꺽꺽하여 마치 어린아이의 어리광 부리는 듯하며 주정꾼이 노닥거리는 것 같다. 이건 곧 호행통간 쌍님이라 한다. 수욕이 얼른 대답하여 이는 우리나라 태의관인데 처음 길이라 실정을 몰라서 그랬으며 태의관은 국명을 받자와 정사를 보호하는 직분이므로 정사께서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처지요. 여러 어른께서는 위로 황제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체득하시어 깊이 따지지 마시면 더욱 대국의 너그러운 도량을 잘들 인식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그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소, 그래 한다. 다만 쌍님은 눈을 부라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사나워서 노여움이 아직 덜 풀린 모양이다. 수혁이 나를 보고 그만 가자고 눈짓한다. 길에서 병군을 만났다. 병군이 말한다. 큰 욕을 받소. 나는 볼기둔자를 잘 생각해봐 하고는 한바탕 웃었다. 이에 그와 나란히 가면서 구경하는데 가끔 감탄의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책문 안의 인간은 20, 30호에 지나지 않으나 모두 웅장하고 깊고 높고 통창하다. 짙은 버들 그늘 속에 푸른 주기가 공중에 솟은 채 나부낀다. 병군과 함께 들어가니 웬걸 조선 사람들이 그 속에 가득하다. 맨종아리며 떼낀 살적에 걸상을 가로타고 앉아 떠들던 그들은 우리를 보고 모두 피하여서 밖으로 빠져버린다. 주인이 성을 내어서 병군을 가리키며 투덜거린다. 눈치 없는 저 관인이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군. 대종이 주인의 눈을 두드리며 형님 잔소리할 것 없소. 두 어른께서는 한두 잔만 자시면 곧 나갈 텐데 그 망나니들이 어찌 제멋대로 걸상을 타고 앉았을 수 있겠소. 잠시 피한 것이니 곧 돌아와서 이미 먹었으면 술값을 치를 것이고 아직 덜 먹었으면 흉금을 터놓고 즐거이 마실 테니 형님은 마음 놓고 우선 넉냥술이나 부으시오. 하고 말하니 주인은 그제야 웃는 얼굴로 동생 지난해도 보지 않았소. 그 망나니들이 야로하는 바람에 모두 먹기만 하고는 뿔뿔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니 술값을 어디가 받겠소. 라고 한다. 대종이 다시 말한다. 형님 염려 마오. 이 어른들이 자시고 곧 일어나시면 내 다 그들을 이리로 몰고 와서 술을 사게 할 테니. 주인이 말한다. 그러시오. 두 분이 함께 넉냥으로 하실까 각기 넉냥으로 하실까. 대종이 말한다. 따로따로 넉냥씩 부으시오. 그러자 병군이 나무라면서 넉냥술을 누가 다 먹는단 말이냐 하매 대종이 웃으면서 말한다. 넉냥이란 돈이 아닙니다. 술 무게입니다. 탁자 위에 버려놓은 술잔이 한 냥으로부터 10냥까지 제각기 그 그릇이 다르다. 모두 노쇠와 주석으로 만들어서 빛깔을 내어 은과 같다. 넉냥술을 정하면 넉냥들이 잔으로 부어준다. 술을 사는 이는 그 많고 적음을 계교할 필요가 없다. 대체로 그 간편함이 이와 같다. 술은 모두 백소로인데 맛이 그리 좋지 못하고 취하자마자 금방 깬다. 그 주위에 포치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고르고 단정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구차스럽게 미봉해 놓은 법이 없고 한 물건도 허투루 어지럽혀 놓은 것이 없었다. 심지어 소 외양간이나 돼지 우리까지 모두 법도 있게 제곳에 놓였으며 나무더미나 거름 무더기까지도 유달리 깨끗하고 맵시 있는 품이 그린 듯하다. 아, 이러한 연후에야 비로소 이용이라 이룰 수 있겠다. 이용이 있은 연후에야 후생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연후에야 바른 덕이 될 것이다. 이용이 되지 않고서는 후생할 수 있는 이는 드물지니 생활이 이미 제각기 넉넉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 마음을 바로 지닐 수 있으리요. 정사의 행차가 이미 악의성을 가진 사람의 집을 사초로 들였다. 주인은 신장이 7척이요 기계가 호장하고 성격이 매서운 분이다. 그 어머니는 나이 70세에 가까우나 머리에 가득히 꽃을 꽂고 눈매가 아직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손이 앞에 가득한 원만한 가정이라 한다. 점심 뒤에 내원 및 정진사와 함께 구경을 나섰다. 봉황사는 이곳에서 6, 7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전면을 보니 더욱 기이하고 뾰족해 보인다. 산속에는 안시성의 예터가 있어서 성첩이 지금껏 남아있다 하나 그건 그릇된 말이다.
삼면이 모두 깎아지른 듯하여 나는 새라도 오를성 없을성 싶고 오직 정남의 한쪽만이 좀 평평하나 주위가 수백 보에 지나지 않음을 보아서 이런 탄할 만한 작은 성에 그때의 큰 군사가 오랫동안 머물 곳이 아닐 테니 이는 아마 고구려 때의 조그마한 보루가 아니었던가 싶다. 셋이 함께 큰 버드나무 밑에서 땀을 들이고 있었다. 옆에 벽돌로 쌓은 우물이 있다. 위는 넓고 돌을 다듬어서 덮고 양쪽에는 구멍을 뚫어서 겨우 두레방만 드나들게 되었다. 이는 사람이 빠지는 것과 먼지가 들어감을 막기 위함이었고 또 물의 본성이 음하기 때문에 태양을 가려서 물의 생기를 기르는 것이다. 우물 뚜껑 위엔 농로를 만들어 양쪽으로 줄 2가닥이 드리워져 있고 버들가지를 걸어서 둥근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바가지 같으나 비교적 깊어서 한편이 오르면 한편이 내려가서 종일토록 물을 길어도 사람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물통은 모두 새로 테를 두르고 조그마한 못을 촘촘히 박은 것이다. 대나무로 만든 것은 오래 지나면 썩어서 끊어지기도 하려니와 통이 마르면 대나무 태가 저절로 헐거워져서 벗겨지므로 이렇게 쇠태로 메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물을 길어 가지고는 모두 어깨에 메고 다닌다. 이것을 편담이라 한다. 그 법은 팔뚝만큼 굵은 나무를 길이가 한 길쯤 되게 다듬어서 그 양쪽 끝에 물통을 걸되 물통이 땅 위에서 한 자 넉넉히 떨어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이 출렁거려도 넘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평양에서만 이 법이 있기는 하나 그것도 어깨에 매지 않고 등에 지고 다니기 때문에 고삿길 좁은 골목에서는 여간 거추장스럽지 않다. 이렇게 어깨에 매는 법이 훨씬 편리할 것이다. 옛날에 포선의 아내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었다 하는 대목을 읽다가 왜 머리에 이지 않고 손에 들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 이 나라 부인들은 쪽진 머리가 모두 높아서 물건을 일 수 없음을 알겠다. 서남 쪽은 탁 트여서 대체로 평원한 산과 질펀한 물이었다. 우거진 버늘에 그늘은 짙고 띠지분과 성긴 울타리가 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며 가없이 푸른 방축 위에 소와 양이 여기저기서 풀을 뜯고 있다. 먼 강 다리에 행인들이 혹은 짐지고 혹은 이끌고 가는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노라니 잠옷 요사이 행역 중의 고단함을 잊어버릴 듯 싶다. 동행 2사람은 저 새로 지은 불당을 구경하기 위해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때마침 말 탄 사람 10여 명이 채찍을 휘두르며 달리는데 모두 수놓은 안장에 재빠른 말이어서 잠옷 의기가 양양하다. 그들은 내가 홀로 서 있음을 보고 고삐를 돌려 말에서 내려 서로 다투어 내 손을 잡고 정답게 인사를 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내가 땅에 글자를 써서 필담을 시작했으나 그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비석 2이 있는데 모두 푸른 돌이다. 하나는 문상어사의 선정비요, 또 하나는 세가나무의 선정비다. 둘은 다 만주 사람이요 넉자 이름이다. 비문을 지은 이도 역시 만주인이어서 글이나 글씨가 모두 옹졸하다. 다만 비의 제도가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공력과 경비가 절약된 것이 본받음직하다. 비석의 양쪽은 갈지 않고 벽돌로 담을 쌓아 올리되 비머리가 묻히게 하고 위에 기와를 얹어서 지붕을 만들었다. 비석은 그 속에서 비바람을 피하게 되었으니 일부러 비각을 세워서 비바람을 가리는 것보다 월등 낫겠다. 비부에 놓인 용의 새끼나 비문의 양쪽 변두리에 새긴 동물 이름이 다 그 털끝을 셀 수 있으리만큼 정교하다. 이는 한가 궁벽한 시골 백성들이 세운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정교함과 아담한 품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녁때가 될수록 더위가 한결 더 기승을 부린다. 급히 사간으로 돌아와서 북쪽 들창을 높이 떠 괴고 옷을 벗고 누웠다. 뒷뜰이 꽤 넓은데 파이랑과 마늘 두둑이 금을 그은 듯 곱고 방정하다. 오이, 덕, 박동구를 올린 시렁이 착잡하게 뜰을 덮고 울타리가에 붉고 흰 촉교화와 옥자마가 방금 한창으로 피었고 처마 끝엔 석류 몇 분, 팔서나 한 분, 추에당 한 분이 심어져 있다. 주인 악군의 아내가 손에 대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차례로 꽃을 딴다. 아마 저녁 화장에 쓰기 위해서이리라. 창대가 술 한 그릇과 초란 한 쟁반을 가지고 와서 어딜 가셨습니까?
저는 기다리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한다. 어리광을 일부러 떨어 제 충성을 나타내려 하는 양은 밉살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나 술은 내 본시 즐기는 바요 하물며 달걀 지진 건 역시 먹고 싶던 것이매랴. 이날 30리를 행하였다. 압록강에서 여기가 120리다. 여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책문이라 하고 이곳 사람은 가자문이라 하며 중국 사람들은 변문이라고 한다. 28일 을해일. 아침에 안개 끼었다가 늦게 개었다. 아침 일찍이 변군과 함께 먼저 길을 떠났다. 대종이 멀리 한 군데 큰 장원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통간 소종맹의 집입니다. 황성에는 저보다 더 큰 건물이 있었답니다. 종맹은 본래 탐관으로서 불법적인 행위가 많고 조선 사람의 고열을 빨아서 큰 부자가 되더니 늙음하게 예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황성에 있던 집은 몰수당하고 이것만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하고 또 한 군데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쌍님의 집이었고 그 맞은편 대문은 문통간의 집이라 하옵니다. 대종은 말솜씨가 극히 예리하고 능숙하여 마치 오래 익혀둔 글을 외듯 하였다. 그는 선천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벌써 67번이나 연경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봉황성에 이르기까지 30리쯤 된다. 옷이 푹 젖고 길 가는 사람들의 수염에는 이슬진 것이 마치 변모에 구슬을 깨어놓은 것 같아. 서쪽 하늘가에 짙은 안개가 문득 트이며 한 조각 파란 하늘이 살포시 나타난다. 영롱하게 구멍으로 비치는 것이 마치 작은 창에 끼워놓은 유리알 같다. 잠시 우란의 안개는 모두 아롱진 구름으로 화하여 그 무한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돌이켜 동쪽을 바라보니 이글이글 타는 듯한 한 덩이 붉은 해가 벌써 3발을 올라왔다. 강영태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영태의 나이는 23인데 제 말로 민가 한이는 민가라 하고 만주족은 기아라 한다. 희고 아름다운 얼굴에 서양금을 잘 친다. 글을 읽었느냐 하고 물으니 벌써 사설을 외기는 하였지만 아직 강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이른바 글 외기와 강의하는 것과는 두 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처음부터 음과 뜻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그들의 처음 배우는 이는 그저 사서의 장구만 배워서 입으로 웰 따름이요. 외는 것이 능숙해진 연후에 다시 스승께 그 뜻을 배우는 것을 강의라 한다. 설령 죽을 때까지 강의하지 못하였더라도 입으로 익힌 장구가 곧 날로 상용되는 관화가 되므로 세계 여러 나라 말 중에서도 중국말이 가장 쉽다는 것이 또한 일리 있는 말이다. 영태가 살고 있는 집은 정교하고 화려하여 여러 가지 기구가 모두 처음 눈에 뜨인다. 구들 위에 깔아놓은 것은 모두 용봉을 그린 담이고 걸상이나 탁자에도 역시 비단료를 펴놓았다. 뜰에는 시렁을 메고 가는 사짜리로 햇볕을 가렸으며 그 사면에는 누름밭을 들이웠다. 앞에 석류대 6분이 버려놓였는데 그 중에서 흰 석류꽃이 활짝 피었다. 또 이상한 나무 한 분이 있는데 잎은 동백 같고 열매는 탱자 비슷하다. 그 이름을 물은즉 모아가라 한다. 열매가 모두 2개씩 나란히 꼭지가 잇대어 달려있고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라 한다. 서장관 조정진이 찾아와서 서로 나이를 대어보니 그가 나보다 5해나 많았다. 이어서 부사 정은 씨도 찾아와서 먼 길의 괴로움을 같이 한 정분을 말한다. 김자인 문수는 형이 이 길을 떠나신 줄 알고도 우리나라 지경에서는 몹시 분요해서 미처 찾지 못했소 하고 사과한다. 타국에 와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되니 가히 이역의 친구로군요 하고 내가 말하니 부사와 서장관이 모두 크게 웃으면서 알지 못하겠군요. 어떤 곳이 이역이 될는지요 라고 말한다. 부사는 나보다 2살 위다. 우리 조부님과 부사의 조부님과는 일찍이 동창에서 시문을 공부하였으므로 지금도 동창생끼리 기록한 문헌이 보존되어 온다. 우리 조부께서 경조 당상으로 계실 때 부사의 조부님께서 경조랑으로 찾아오셔서 서로 지난날 함께 공부한 일을 이야기하시던 걸 내가 그때 8살인지 9살인지 되어서 옆에서 들었으므로 사겨온 정이 있음을 안다.
서장관이 흰 석류를 가리키면서 전에 이런 것을 본 일이 있소 하고 묻는다. 아직껏 본 적이 없소 하고 답하니 서장관은 내가 어렸을 때 집에 이런 석류가 있었으나 국내 다른 곳에는 없었는데 대체 이 석류는 꽃만 피고 열매는 맺지 않는다더군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대략 이런 한담을 마치고 일어섰다. 강을 건너던 날에 갈대 우거진 속에서 서로 낯을 알았으나 이야기를 주고받을 겨를이 없었고 또 이틀 동안 책문 밖에서 천막을 나란히 하고 한둔하였으나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제 이렇게 이여기니 하고 웃음소리를 붙인 것이다. 점심은 아직도 멀었다 하기에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배고픈 것을 참고 구경을 나섰다. 애초에 오른편 작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사치한가를 몰랐더니 이제 앞문으로 나가보니 바깥들이 수백 칸이나 되고 삼사와 그 일행들이 다 함께 이 집에 들었건만 어디에 들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비단 우리 일행이 거처하고도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가는 장수나 나그네들이 끊일 사이가 없고 또 수레가 20여 대나 문이 그득하게 들어온다. 그 수레마다 말과 노새가 5~6마리씩이었으나 떠드는 소리라고는 조금도 없고 깊이 간직하여 텅 빈 것처럼 조용하다. 대개 그 배치해 놓은 것이 제대로 규모가 있어서 서로 거리끼는 일이 없다. 밖으로 보아서 이러하니 속속들이 세세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섰다. 그 번화하고 부유함이 비록 연경에 이른들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 중국이 이처럼 번영할 줄은 참으로 뜻밖이다. 길 좌우에 질비하게 늘어선 전방들은 모두 아로새긴 들창 비단을 들이운 문, 그림 그린 기둥, 붉게 칠한 난간, 푸른 주련, 황금 빛깔의 현판들이 현란하게 눈부실 지경이다. 그 안에 펼쳐놓은 것은 모두 그 국내의 진귀한 물건들이다. 변방에 보잘것없는 이 땅에 이처럼 정치하고 아담한 감식이 있을 줄은 몰랐다. 또 한 집에 들어가니 그 광대함과 수려함이 아까 강씨의 집보다도 더 지나치나 그 제도는 거의 한 가지다. 대개 집을 세우면은 반드시 수백 보의 자리를 마련하여 길이나 넓이를 알맞게 하고 사면을 반듯하게 깎아서 측량기로 높고 낮음을 재고 나침반으로 방위를 잡은 다음에 대를 쌓되 바닥에는 돌을 깔고 그 위에 한 층 또는 두세 층 벽돌을 놓으며 다시 돌을 다듬어서 대를 장식한다. 그 위에 집을 세우되 모두 한 일자로 하여 구부러지게 하거나 잇따라 붙여 짓지 않는다. 첫째가 내실이요, 그 다음이 중당, 셋째는 전당, 넷째는 외실이다. 외실 밖은 한 길이라 전방으로나 또는 시존으로도 쓴다. 당마다 좌우에 교체가 있으니 이것이 곧 행랑과 제방이다. 대개 집 한 채의 길이는 6영, 8영, 10영, 12영으로 되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매우 넓어서 거의 우리나라의 보통 집 2칸짜리만 하다. 그리고 제목에 따라 길고 짧음을 마련하지 않고 또한 마음대로 넓히고 좁히는 것도 아니오. 꼭 자로 재어서 간사를 정한다. 집은 다 들보를 5 혹은 7으로 하여 땅바닥에서 용마루까지 그 높이를 따지면 처마는 한가운데쯤 있게 되므로 물매가 매우 싸서 병을 거꾸로 세운 것처럼 가파르다. 집 좌우와 후면은 부연이 없이 벽돌로 담을 쌓아 올려서 집 높이와 가지런히 하니 석가래가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다. 동서의 양쪽 담벽에는 각기 둥근 창구멍을 뚫고 남쪽에는 모두 문을 내고 그중 한가운데 한 칸을 드나드는 문으로 쓰되 반드시 앞뒤가 꼭 맞서게 하였으므로 집이 서너 겹이라면 문은 6이나 또는 8겹이나 되어도 활짝 열어젖히면 안채로부터 바깥채에 이르기까지 문이 똑바로 화살같이 곧다. 그들이 이른바 저 겹문을 활짝 여니 내 마음 통하게 하는구나 라고 함은 그 곱고 발음을 이에 견준 말이다. 길에서 이혜적 역관을 만났는데 그는 정삼품 당상관이다. 이군이 웃으면서 궁벽한 시골 구석에 무엇 볼만한 게 있겠습니까? 하기에 나는 연경인들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어요? 하였더니 이군은 그렇습니다. 비록 크고 작으며 사치하고 건박한 구별은 있겠지만 그 규모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한다. 대개 집을 짓는 데 있어 온통 벽돌만을 사용한다.
벽돌의 길이는 한자, 넓이는 5치여서 둘을 가지런히 놓으면 이가 꼭 맞고 두께는 2치이다. 한 개의 네모진 벽돌바위에서 찍어낸 벽돌이건만은 귀가 떨어진 것도 못 쓰고 모가 이지러진 것도 못 쓰며 바탕이 뒤틀린 것도 못 쓴다. 만일 벽돌 한 개라도 이를 어기면 그 집 전체가 틀리고 만다. 그러므로 같은 기계로 찍어냈건만은 오히려 어긋난 놈이 있을까 염려하여 반드시 곡적으로 재고 자기로 깎고 돌로 갈아서 힘써 가지런히 하여 그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금으로 그은 듯 싶다. 그 쌓는 법은 한 개는 세로, 한 개는 가로로 놓아서 저절로 이 괴가 이룩된다. 그 틈서리에는 석회를 이기어 붙이되 초지장처럼 엷으니 이는 겨우 돌 사이가 붙을 정도여서 그 흔적이 실밥 같아 보인다. 회를 이기는 법은 굵은 모래도 썩지 않고 진흙도 꺼린다. 모래가 굵으면 어울리지 않고 흙이 진하면 터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검고도 부드러운 흙을 해와 섞어 이기어 그 빛깔이 거무스름하여 마치 새로 구워놓은 기와와 같다. 대체로 그 특성은 진흙도 쓰지 않고 모래도 쓰지 않으며 또 그 빛깔이 순수함을 취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어저기 따위를 터럭처럼 가늘게 썰어서 섞는다. 이는 우리나라 초벽하는 흙에 말똥을 섞는 것과 같으니 질겨서 터지지 않도록 하미요. 또 동백기름을 타서 저처럼 번드럽고 미끄럽게 하여 떨어지고 터지는 탈을 막는다. 기와를 이는 법은 더구나 본받을 만한 것이 많다. 모양은 마치 동그란 통대를 네 쪽으로 쪼개놓은 것과 같고 그 크기는 2 손바닥만 하다. 보통 민가에는 짝기와를 쓰지 않으며 석가래 위에는 산자를 엮지 않고 사자리를 몇 입씩 펼 뿐이요. 진흙을 두지 않고 곧장 기와를 인다. 한 장은 엎치고 한 장은 젖히어 자홍으로 서로 맞추어 틈 사이는 한층 한층 비늘진 데까지 온통 회로 발라 붙여 떼운다. 이러니까 쥐나 새가 뚫거나 위가 무겁고 아래가 허한 패단이 저절로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와 이는 법은 이와는 아주 달라 지붕에는 진흙을 잔뜩 올리고 보니 위가 무겁고 바람벽은 벽돌로 쌓아 회로 떼우지 않고 보니 내 기둥은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아래가 허하게 된다. 기와장은 너무 크고 지나치게 굽기 때문에 저절로 빈대가 많게 되니 진흙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흙이 내리 누르니 기둥이 휘어지는 병폐가 생기고 젖은 것이 마르면 기와 밑이 저절로 떠서 비늘진 곳이 물러나며 틈서리가 생기게 된다. 이리하여 바람이 들며 비가 새고 새가 뚫으며 쥐가 숨으며 뱀이 서리고 고양이가 뒤적이는 걱정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튼 집을 세움에는 벽돌의 공이 가장 크다. 비단 높은 담 쌓기만이 아니라 집 안팎을 헤아리지 않고 벽돌을 쓰지 않는 것이 없다. 저 넓고 넓은 뜰에도 눈 가는 곳마다 반듯반듯 바둑판을 그린 것처럼 쌓았다. 집이 벽을 의지하여 위는 가볍고 아래는 튼튼하여 기둥은 벽 속에 들어있어서 비바람을 겪지 않는다. 이러므로 불이 번질 염려도 없고 도둑이 뚫을 위험도 없으려니와 더구나 새, 쥐, 뱀, 고양이 같은 놈들의 걱정이야 있을 수 없다. 가운데는 문 하나만 닫으면 저절로 굳은 성벽이 이룩되어 집안의 모든 물건은 개 속에 간직된 셈이 된다. 이로 보면 많은 흙과 나무도 들지 않고 못질과 흙 손질을 할 필요도 없이 벽돌만 구워 놓으면 집은 벌써 이룩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